근데 미국은 수익 안 나오면 값이 바로 떨어져 버려요. 공실이 많이 생겨서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럼 값이 바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금덩어리로 알아요. 자연스러운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예. 떨어지는 걸 2, 3년 그걸 못 놔두고 1년도 안 돼서 막 온갖 정책을 펴서 올려놨어요. 지금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미 들어섰다고 봐요. 그렇게 막 강남 건물의 매물 늘어나고 할 때가 이른바 외환 위기나 리만 사태 때 이럴 때 잠깐은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빨리 극복했어요. 근데 지금의 침체는 외국발 침체란 말이에요. 이제 미국이 그나마 경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 예. 그나마. 예. 그러나 미국조차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빌딩 소유자들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니까 어려워하고 또 부도가 나서 경매 넘어가고. 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생각과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부와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인데요. 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두 번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큰 돈 들어가는 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팔기도 해야 되는 경험을 꼭 하기 마련이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수시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부동산 전문가 분이 갖고 계신 또 생각을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오늘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전 회장님이시자 지금은 한국과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동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일하시고 네. 미국에서도 일하시고 네. 어디에 더 많이 계세요? 1년이면 대충? 한국이 많이 있죠. 한국. 그럼 한국이 거의 다 60% 70%는 한국에 있죠. 한국 상황은 저희가 뉴스를 좀 들으니까 좀 알기는 아는데 미국 부동산 상황은 요즘 어때요? 미국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상업용 부동산 아시다시피 거의 뭐 폭락 수준이고 빌딩 그 코로나 이후로 다 계속 추락이죠. 네. 거기는. 네, 코로나 이후로 뭐 재택근무 특히 하니까. 오피스 빌딩. 예, 그렇죠. 재택근무 때문에. 그다음에 고금리.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 중이고. 예. 회생의 기미는 없고.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예.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은 괜찮은데 그럼 뉴욕 같은 데는 한번 보셨죠? 언론에 한 90%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값도 그럼 많이 내렸겠습니다. 고점 대비. 그럼요. 한 3분의 1 값, 4분의 1 값. 3분의 1이요? 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뭐 4분의 1 값으로 거래된 게 있죠. 그럼 1,000억짜리 건물이 300억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팔리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사요? 공실인데. 우리나라하고 그렇지. 다르게 미국은 철저하게 수익 위주로 가격이 형성돼요. 예. 우리나라는 수익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자산 가치인데. 네, 금덩어리다 건물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수익 안 나오면 값이 바로 떨어져 버려요. 공실이 많이 생겨서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럼 값이 바로 떨어져요. 무조건 수익에 기반한 그 거의 부동산. 공식처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금덩어리로 알아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수익률 떨어져도 안. 예. 부동산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안 파니까. 안 팔고 금덩어리.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것도 계속 지속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그렇게 몇 년 버티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했던 올라가고.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 올라가는 역할을 한 게 정부죠. 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왜 금리 낮추고? 금리 낮추고 유동성 공급하고 하여튼 떨어질만 하면 정부가 달라들고. 상업용도 그렇습니까? 주택은 똑같아요. 하게 경기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뭐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뭐 정부 입장에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한번 기회가 있었죠. 2022년도에 강남의 아파트도 한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한번 푹 떨어졌었죠. 겨울에. 그때 정부에서 온갖 정책을 동원해서 살렸잖아요. 사실은 그때 살리지 말고 반값 이하로 내려가도록 놔둬야 돼요. 그러면 건실하게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거품이 잔뜩 껴가지고 더 크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시군요. 네, 떨어질 때는 떨어지게 놔둬야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정책을 펴서 살렸단 말이에요.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은 떨어질 때 몇 년 떨어지도록 놔둬야 나중에 건실하게 커지는데 건실하게 형성되는데 가격이 좀 낮아져야 투자자들도 몰려들고 하니까. 몰려들고, 네. 그래서 그 거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긴 좀 가격이 높으면 올라갈 때도 많이 못 올라가고 또 불안해서 떨어지고 그러죠. 그럼요. 많이 오른다는 거는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회장님은 우리나라 특히 상업용 건물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참 많다. 엄청 많죠. 걱정스럽다는 입장이시겠네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반값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상업용 꼬마 임대 수익률 생각하면 네, 임대 수익 생각하면은.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의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부동산을 이용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글로벌 시장 환경을 보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부동산 분위기 좀 여쭤본 이유가 그게 꼭 미국의 부동산 투자할래서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요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망 때문에 위로도 가고 아래도 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침체의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 침체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많이 내리기를 바라거든요. 예. 근데 연준은 안 내리잖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은 금리가 또 대폭 내릴 수밖에 없겠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의 미국의 학자들이 그 칼럼 쓰는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러 침체를 조장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침체를 조장하면 금리를 대폭 내릴 수가 있죠. 예.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경제 공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더 망가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트럼프 행정부는 막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환율 정책, 환율도 높아야 되고 기축통화 유지해야 되잖아요. 또 수출하려면 환율도 낮아야 되고. 예, 환율이 좀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애매한.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을 살리려면 금리가 대폭 낮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많은 부도가 나고 예. 또 경매가 많이 진짜 경매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대형 빌딩들이.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 건물들 잘 임대 안 나가고 하면 요즘에는 규제도 좀 바꾸고 해서 그걸 아예 주택으로 바꾸는 케이스들도 있더군요. 오피스텔로 다시 짓든가.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그런 주택 수요는 있고 당연히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죠. 미국의 다운타운에 예. LA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런 데 다운타운에 보면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아요. 또 실제로 바꿔준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바꾸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오피스 빌딩으로 지은 걸 다시 주거용으로 만들려면 많이 고쳐야 돼. 거의 신축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래서 해야 그 되니까.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주거용으로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리모델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대부분의 오피스는 주거용으로 바뀌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비용이 때문에 되니까 그것도 조금, 어려워요. 조금 버텨보자는 판단을. 버텨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역시 거품이 좀 꽤 있다. 네.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 정부가 조금 좀 참고 내려가는 걸 보면 되는데 그걸 못 봐서. 그걸 못 참고 떨어지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예. 떨어지는 걸 2, 3년 그걸 못 놔두고 1년도 안 돼서 막 온갖 정책을 펴서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다 떨어졌죠. 평균적으로는. 근데 강남의 일부만 뭐 폭등한다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나잖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방의 부자들도 서울에 한 채를 사놓는 그 수요가 자꾸 몰리니까 중심지만 오르는데 서울 시내도 떨어진 데 많아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외곽에는 그렇다 하더군요. 그런데 일부 지역. 근데 수요를 봐야 돼요. 수요. 예. 최소한 강남 3구에 살려면 부동산을 살려면 최소한 30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예. 30. 실제는 100억 이상 있어야 돼요. 30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30억 이상 100억 이상 있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집에다 몰빵할 수는 없다. 자산이 100억쯤 있어야 강남 집 그렇죠. 가꿀 수 있다. 근데 실제로 30억 이상 있으면 하여튼 살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30억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순자산 가지고 있는 분이 1%뿐이 안 돼요. 그럼 한 50만 명 되겠죠? 네. 근데 강남 3구 아파트 주택이 몇 채냐면 61만 채예요. 예. 아파트는 한 30만 채 되고.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수요는 상위 1%가 사는 거예요. 예. 상위 1%가. 그러니까 수요가 한정돼 있어요. 수요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사느냐? 뭐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으로는 대출 못 받으니까 사업자 대출이나 다른 대출 받아가지고 소위 연거리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캐시플로가 있는 분들이. 예, 캐시플로 있는 분들이. 요거는 강남은 사놓으면 돈 된다. 돈 된다. 실제로 과거에 돈이 된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몰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왔어요. 지금 이미 왔어요. 자영업자들 우리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어요.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온 거를 몰라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고. 네,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알죠. 예. 강남 그 가로수길 보면 반이 비어 있어요 건물이. 그런데도 건물값 안 내리잖아요. 임대료 안 내려요. 임대가 나가게 하려면 간단해요. 내리면 되죠. 자꾸. 월세를 내리면 되는데. 네. 예. 임차인 생길 때까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면 월세가 안 들어오는데 그냥 생돈으로 내면서 버티면서. 버티는 거죠. 내리면은 그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대출 상환해라 하잖아요. 아, 다음에 2, 3년 후에 리볼빙 해야 되는데. 네, 리볼빙 해야 되는데. 그때 월세 차라리 공실이 낫지. 네. 저렴한 월세로 나간 거는. 저렴한 월세하면 감정평가하면 건물값이 뭐 반값이 된다든가 이러면. 공실은 은행이 봐줍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는 뭐 기다리는 걸로 봐주는 거죠. 공실이라는 거면 1, 2년 기다릴 수도 있고. 야. 근데 그런 건물주들이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지금 경기 침체란 말이에요. 지금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미 들어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침체는 길게 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굉장히 거죠? 길게 우리나라 때문에 게 아니고 미국의 정책, 예. 트럼프 2.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택 가격은 뭐 지방은 물론 오르지도 않고 떨어졌지만 미분양 많잖아요. 지방 2만 가구가 넘잖아요. 그래서 건설사 부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 1000개 이상은 버는 수익 가지고 은행 대출이 있어도 감당 못해요. 그 정도로 건설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신고가가 형성된다. 또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 근데 실제 거래되는 게 그렇게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강남 3구라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는 저는 이건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운데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강남 3구에 신고가 형성되고 이런 것 결국은 강남 3구도 떨어지거든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떨어져요.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뭐 강남에 빌딩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 자산가들이 많아요. 그러니 빌딩 팔아야 되면 집도 매물이 나올 거다. 집이 매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침체가 장기화되면 뭐 강남 지금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어요. 예. 그런 거품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려워져도 새로 뜨는 업종은 중간중간 있고 또 어려워져도 잘 되는 업종은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 잘 되는 분들이 자꾸 강남으로 와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부자는 계속 탄생한다는 가정을 믿는다면 고급 주거지 수요는 끊임없이 계속 있을 거 아닐까? 그러니까 강남 3구는 뭐 값도 비싼데 대출도 대출도 안 나오는데 대출도 안 넣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많죠. 현금도. 예. 물론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 딴 데서 받아가지고 예, 그럴 수는 있겠으나 살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침체 국면이 길어지면 이게 한 2, 3년 가봐요. 저는 2, 3년 갈 거라고 보거든요. 2, 3년 이상 가면은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물론 버티는 극소수가 있어요. 예.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 뭐 그러나 주변에서 매물 내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강남 3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출 받아 산 분들이 많아요, 강남도.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고 또 강남의 건물들이 값이 떨어지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는군요. 강남 3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강남 건물에 매물 늘어나고 할 때가 이른바 외환 위기나 리만 사태 때 이럴 때 잠깐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동안 지속된다는 그 불경기의 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클 거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빨리 극복했어요. 예, 스프링처럼 반동했죠. 예. 외환 위기가 가장 최근에 외환 위기 왔을 때도 뭐 1년 만에 거의 뭐 회복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저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침체는 외국발 침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때는 외국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아, 우리가 위기여서 외국에 수출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네, 지금은 외국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과거는 외국 환경이 좋았어요. 외국 환경이.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면 수출 늘어나서 회복이 쉬웠는데 지금은 뭐 유럽도 그렇고 다 침체 국면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미국이 그나마 경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 예. 그나마. 예. 그러나 미국조차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빌딩 소유자들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니까 어려워하고 또 부도가 나서 경매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은 뭐 만만하게 떨어지죠 물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길고 깊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환경이 좋았을 때는 우리나라 저력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회복해요. 외환 위기가 오든 금융 위기가 오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해방 후에 한 번도 안 겪은 위기와 침체와 충격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네요. 한 번도 안 왔죠.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보면 100년에 한 번씩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경제 공황이 일어난 지 지금 10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미국 대공황. 예, 네, 그렇습니다. 대공황. 예. 저는 그러한 대공황의 전조증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없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금융위기, 외환위기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뭐 미국 말고 다 어렵고 미국도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도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이 그나마 경제가 제일 좋다고 봐야죠. 근데 또 보면 미국이 어려워질라 하니까 유럽은 또 조금씩 살아나고 다른 이유든 일본도 살아난다는 얘기 들리고 중국도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라는 얘기 들리는 걸로 봐서 또 도는 건가? 돌고? 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럼 미국도 어려워지잖아요. 하기야 벽을 쌓으면 에브리바디가 다 어려워진다는 게 시장 경제의 우리가 원리죠. 이만큼 어려우면 다른 나라 두 배 어려워진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버티다 못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공장들이 가고 있고 대기업들이 예.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올 수 있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반발은 하지만 그 미국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뭐 나토 탈퇴한다, 뭐 계속 또 유엔에 탈퇴한다는 말도 또 들리고 뭐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예. 그런 말도 들리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트럼프 취임식 때 있었거든요. 1월 예. 20일 취임식 때 있었는데 그때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다.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해서라도 살릴 것 이런 희망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2달 지났죠. 이제 3개월 안 됐잖아요. 취임한지. 예. 그런데도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벌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점점점 어려워져요. 자영업자들 계속 폐업하고 있어요. 미국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하고 장사가 안 돼요. 소비가 굉장히 감소했어요. 장사가 굉장히 안 되고 어려워요. 식당들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예. 아주 잘 되는 유명한 식당들 빼놓고는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로 넘어와서 그러면 그럴수록 불황에 강한 상위 부동산을 사야지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집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값이 안 떨어지는 데가 어느 나라든지 핵심지에 있죠. 핵심지 그렇죠. 최고가 주택. 예. 뉴욕에 보면은 평당 3억에서 4억 하거든요. 콘도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아파트죠. 예. 뉴욕에 뭐 80층, 90층짜리 아파트가 평당 3억, 4억 해요. 그럼 30평이면 100억이네요. 네, 그렇죠. 그걸 빗대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압구정도 우리나라도 뭐 반은 따라갔는데 그래도 따라가 아직도 싸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개념이 달라요. 그 뉴욕에 있는 그런 비싼 아파트들은 그 별장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1년에 한 2달 살고 별장 개념으로 사는 돈이 넘쳐나는 분들이 돈이 넘쳐나는 샀다는 사실도 잊어먹는. 그렇죠. 조 이상 되는 분들만 들어와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살림을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 별장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강남에도 대부분 그렇어요. 뭐 별장 개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교육시키고 살림을 하잖아요. 1년 내내.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그런 분들은 어차피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 올라가는 동네고.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 올라간다 이거지. 서울도 글로벌 도시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시아인, 중국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주택 사기 시작하면 그 천정부지로 더 오른다. 지금 사는 게 좋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 부동산이 붕괴됐잖아요 지금. 예. 현재 그리고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붕괴가. 예, 그렇죠. 일본은 뭐 한 90년대 초반에 붕괴돼 버렸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들은 되게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중국도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그 좋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위기도 극복을 빨리 할 거야. 부동산도 붕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상승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부동산을 사랑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이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사랑한다는 거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 있잖아요. 이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보면 이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꼭 가져야 되겠다. 내가 등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집이 최고고 집 밖에 좋은 자산은 없어라는 어떤 인식이 강한 정도. 그 인식이 일본에서 35년 전에 깨졌고 중국은 몇 년 전에 깨졌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 깨질 거냐? 우리나라는 안 깨질 거냐? 중국과 일본이 다 깨졌는데 우리나라는 안 깨질 거냐? 깨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깨지는 건 왜 깨집니까? 이따가 깨지는 건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걸 몇 년 경험하면 깨지는 건가요? 네, 침체가 지속되면 깨지는 거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되는데 인구도 감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감소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빈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지방은. 예. 중국 같은 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은 뭐 단지 전체가 빈집인 데가 많아요. 예.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몇 천만 채가 빈집이라고 그래요. 아파트가.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중심지는 그렇게 안 되겠죠. 물론. 중심지는 그렇게 안 돼.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부동산 붕괴가 나타나면 중심지라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영향이 없겠느냐. 근데 이제 그러려면 계속 공급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매물이든 신규 공급이든 근데 이제 매물은 말씀하신 대로 오너십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가격이 한참 떨어지기 전에는 매물도 끝까지 주고 안 내놓는 습관이 그렇죠. 있다. 그럼 그 매물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이 되어서 야 내가 안 내놓는다고 매물이 없는 게 아니구나. 매물이 늘어나면은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서울에는 신규 공급이 될 만한 곳이 주택으로서는 없어요.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밖에. 게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시행사들이 영세해서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싹 씨가 마른다. 공급 씨를 마르고. 네. 그럼 또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그렇습니다. 반복돼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공급 부족이 돼서 조금 내려갈 만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 서울에는 공급할 땅도 없어.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금방 공급이 중단되면서 모자라져. 전세 올라가. 그럼 전세가 올라가면 레버리지가 또 쉬워져. 그냥 야 이게 어떻게 깨지지? 불패의 공식 아닌가? 하는 이제 그걸 분석해 보면 생각을... 수요도 한정돼 있어요. 수요. 아까 제가 30억 이상 되는 분이 5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주택이 38만 채예요. 서울만. 예. 경기도까지 합하면 한 1,000만 채가 돼요. 1,100만 채예요. 서울과 경기도만 따져서 1,100만 채예요. 그중에 아파트가 반 정도 되죠. 예.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수요가 되는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 버리면 살 수 있는 수요가 되느냐?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통계로 딱 나와 있는데 예. 물론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사는 거는 배제하고라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만 안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과연 수요도 그만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 지금 주택이 서울 경기도가 1,100만 채라는 거는 아파트는 물론 한 600만 채 되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 수요를 누가 감당할 거냐, 과연 순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순자산 규모 30억 이상이 1% 된다는 거는 예.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30억 이상 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져요. 자기 자산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대부분. 하기야 지금 집 사는 분들 중에 캐시 있어서 사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 별로 없죠. 있던 집 팔아서 조금 더 보태서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그래. 반포까지 가는 건데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뭐 70%? 뭐 70% 그러니 내려가기 시작하면 갈아타기 여력도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죠. 내려가기 시작하면 갈아타기도 힘들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서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 은퇴하면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나 이사한단 말이에요. 온 게 싼 데로. 네. 옮기는데 안 팔고 가요. 공급이 안 나와요. 그렇죠. 왜? 서울집 값은 언젠간 오르겠지. 대신 경기도 싼 데로 전세를 간다든가. 전세 주고 전세 가고. 예, 전세 주고 전세 가면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서울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안 파는 이유가 뭐예요? 오를 거야. 뭐 그런 서울은 생각. 언젠간 오를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팔죠. 공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은퇴하시는 분들이 집을 팔고 이래야 공급이 나오는데 공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 집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통계를 보니까 50대 이상이 외곽으로 나가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냥 서울에서 있지 자연 좋은 곳에 가서 넓은 집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도 짓고 하고 사는 게 없어졌나 봐요. 없어졌죠. 살지를 못하죠.
제가 아는 분들 지금 이제 전원주택 뭐 경기도 지역 전원주택 가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들 실제 있었어요. 근데 못 살죠. 가보면은. 그래서 한 1, 2년 만에 접고 다시 올라. 1, 2년 만에 금방. 아니 동창들 모임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노인들조차도 이제는 시골로 안 가고 서울에 맞아요. 계속 스테이 하시는 경향이 맞습니다. 강하니 도대체 매물이 어디서 나와서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걱정됩니다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였죠. 제일 늦게 떨어지겠죠. 강남 이런 데는 제일 늦게 떨어지겠죠. 당연히 집값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데가 강남이죠. 마지막까지 버티는. 우리가 그 도시 이론에 보면은 중심지 집값이 제일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지냐면은 외곽부터 외곽부터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예. 오르면 중심지부터 올라요. 음. 그러니까 사이클이 보통 10년 주기로 사이클이 갈 때는 4, 5년 이렇게 짧게 가면 중심지는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예. 경기 하향기가 왔는데도 안 떨어지고 있다가 오를 때 또 같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장기 침체기가 오면 중심지도 떨어지죠. 절대 가격 면에서는 절대 가격면에 떨어지죠. 지금 뭐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봐요. 그럼 회장님의 그 전망에 동의한다면 지금은 주택 포지션은 집을 팔고 무주택 포지션이 가장 좋다. 지금은 그렇게 해둬야 되겠네요. 갖고 있으려면 좋은 데서 갖고 있는 게 낫지. 무주택 할 거라면 몰라도. 네,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같은 월급쟁이라도 집 한 채 사서 뭐 20억, 30억 이렇게 번 사람들을 있잖아요. 예. 그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있는데 집은 원래 그 자기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예. 그냥 사는 건데 그걸 팔고 샀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곽부터 떨어진다고 하고 심지어는 강남 핵심지도 긴 침체에는 장사 없을 겁니다. 장사 없죠. 라는 말이 이제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 그러면 외곽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을까? 강남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을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강남 집 한 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강남 집 한 채도 긴 침체는 떨어질 겁니다라고 하시니 그럼 제일 좋은 건 무주택, 그 다음에는 강남 한 채, 그 다음에는 외곽 한 채. 이거 아니겠느냐? 실제로 강남을 팔고 이제 월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예, 예. 제가 뭐 상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의 판단이시겠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예. 한단 예.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파느냐? 그 집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자산도 있어. 네, 다른 자산 많이 있는 분들. 캐시플로우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고 꾸준히 소득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팔 이유가 없죠. 떨어지든 오르든 뭐 폭등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 떨어지고 악순환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강남에 한 3, 40%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집값이 폭락하면은 고통을 받을 분들이 절반은 된단 말이에요. 강남 3구도. 강남에도 그렇죠. 강남에도 캐시플로우 망가지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구도 그래서 그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집 한 채가 전부가 아니고 뭐 다른 자산이 또 어느 정도 있고 집 한 채 뭐 제로가 된다고 해도 나는 뭐 좀 아까울 뿐이지 큰 그게 이제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집 한 채가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격이 크죠. 그런 분들은 집값이 내리든 오르든 알아서 유동성 확보를 좀 하시라. 그렇죠.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 조언이고 그런 분들이 아주 드물지는 않을 테니 그런 분들이 슬슬 이제 유동성 위기를 유사한 시기에 겪게 되면 매물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지금 글로벌 환경을 보면은 저는 일본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일본처럼. 모든 국가들이 집값이. 네.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처럼 거품이 잔뜩 낀 데는 예. 일본처럼 되지 않겠느냐. 일본, 중국 다음에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 정책을 추구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보호무역지원 내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만큼 거품이 지금 많아요. 우리 많죠. 집값이. 네, 많죠.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즉 어떤 분들은 결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라는 PIR 지수 비율 이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강남 핵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당신 상상이나 가?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2% 당신의 월급을 생각해서
야 그거 가지고 저 집을 어떻게 유지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소득 수준이라는 게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조금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지만 일본 같은 그런 역사적인 거품은 우리는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강남 집값이 비싸긴 비싸지만 그분들 소득 생각해서의 강남 집값은 그냥 비싼 축이라면 동의하지만 일본과 비슷한 거품이니까 우리도 꺼질 거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한 2-3배는 더 올라야 그 얘기 나올 걸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 못 하고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집값은 굉장히 비싸요. 저는 비싸다고 봐요. 그 자꾸 뉴욕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별장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조 이상 분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쪽에 에이전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에이전트는 집을 보여줄 때 예. 재산이 1조 미만 있으면은 아예 보여주질 않는다. 근데 그거는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말 못 하거든요. 근데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그 집에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흐려진다 이거지. 그 다 아파트로 들어오면.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의 가격이니 별도의 가격.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강남하고. 그렇죠. 그거는 그럼 우리는 어디랑 비교해야 비싼지 싼지에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대도시들 있잖아요. 영국, 런던, 뉴욕, 동경, 상해, 서울 뭐 수도권의 집값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예. 30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글로벌 환경이 되면서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상해 집 팔고 동경 집 사고 막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각 도시의 최고 중심지의 가격이 비슷하게 돼가는 과정이죠. 일본이 아무리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동경의 중심지를 보면 서울, 동경, 상해, 런던 이렇게 다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 돈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그래요. 자유롭지 않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 방콕만 해도 예. 비슷해요. 다 집값들이 비슷해. 지금 서울 집값도 거의 비등한 상태예요. 태국 임해도. 태국에도. 임해도. 인도도 마찬가지요. 인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근데 뉴델리 같은데 고급 주택가는 거기는 상해나 서울이나 런던이나 서울은 비슷하다. 별 차이 없어요. 돈의 흐름이 예. 수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전 세계가 돌아다니는. 근데 그걸 막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조를 하면서 막아요. 그거는 관세로 막는 건 상품이지 글로벌리 자금 움직이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죠. 관세를 통해서 막는 거죠. 관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환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1,400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환율이. 지금 한 3-4년 전에 비해서 한 30%에서 40% 올랐을 거예요. 환율이. 그렇습니다. 예, 1,200원 하다가. 예, 그러면 집값이 30-40% 올라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른다면 지금 환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어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안 방어하면 지금 1,500원, 1,600원 갔을 수도 있는데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고 나중에 방어선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 위기가 쉽게 오지는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튼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처럼 보호무역 제도를 계속하고 관세를 매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길도 막히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길이 막히고 해버리면 예. 환율이 더 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환율이 오르는 걸 막고 있는 상태인데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예. 1,500원, 1,600원 뛸 수 있다는 소리죠. 1,400원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1,400원에서 1,400원이 그냥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뉴노멀.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원화 가치가 싸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할 때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10년, 20년 오래 걸려요. 한 나라가 성장하는 거는. 무너지는 건 잠깐이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하루만 무너져 버려요. 우리 뭐 전례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근데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든 적이 없어요. GDP 수준으로. 저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미국과 중국이 요즘 붙잖아. 그럼 미국 1등이잖아 2%. 네. 그럼 중국 2등이잖아. 그렇지. 이제 중국하고 싸워서 만약에 미국이 진다 해보자. 그럼 미국은 2등 될 것 같니? 그러니까 왜 그럴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야. 미국은 중국한테 지면 9등 10등 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원래 패권국은 맞아요. 자리 내주면 완전히 뒷방 늙은이 된다. 이러면서 미국이 그래서 공포스러워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조심해야 들었습니다. 돼요. 예. 우리가 이제 굳이 남미에 뭐 필리핀 이런 데가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던 나라고
우리 베네수엘라 경제 4위였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4위 해본 적도 없어요. 아르헨티나 경제 7위 안에 들었잖아요. 아, 베네수엘라가 4등도 했었어요. 네, 4등이었어요. 4등. 이야. 석유 때문에. 아, 알겠어요. 서울의 핵심지 집값은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도 비싸다 말씀 주셔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은 사람들의 소득도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리니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이제 초고가 아파트 예. 이거 하고 일반적인 그냥 중산층 뭐 좀 어느 정도 부자다 잘 산다 이렇게 하는 층을 초고가 아파트는 안 떨어지겠죠. 초고가 아파트는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현금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든 살 수요는 우리나라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많다면 모르지만 그게 독특하게 그것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값이 비싼 게 뭐예요? 희귀성이잖아요. 희귀성. 아 거기만 있는 거다. 또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 동네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게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희귀성. 그래서 희귀성 있는 아파트는 아주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생기겠죠. 뭐 압구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예. 네. 예. 그 또 여기가 처음엔 초고에다 옮겨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 데는 빼놓고 일반적으로 우리 중산층을 보고 놓고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불패였고 특히 좋은 동네 집값은 불패였는데 그게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걸 눈앞에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 그동안은 사이클이 짧았어요. 예. 10년 주기로 계속 되어 왔어요. 뭐 길어봐야 뭐 한 1년 더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근데 지금은 오르는 기간이 너무 길었단 말이에요. 예. 침체기도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 아, 우리나라 집값이 오른 기간이? 네, 오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22년도에 잠깐 떨어졌었죠. 잠깐. 예. 30% 40% 떨어졌었어요. 그거는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놔가지고 강력한 대책을 내놔서 막았다. 1년 만에 막았어요. 예. 그걸 3, 4년 떨어지게 놔두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2025년까지 예. 늘어진 거, 상승이 늘어진 게 그렇죠. 이제 집값이 막 폭등한다 그러니까 토지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묶었잖아요.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핀셋으로 필요한 데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구 전체를 묶어버렸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를 그냥 구 전체를 묶어버렸어요. 필요한 데만 찍었더니 옆 동네가 오르고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핀셋으로 해왔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왔죠. 네. 그랬더니 왜 반포는 안 묶고 반포만 올라 그러니까 이번에 다 묶은 거 아닐까 그런데 싶은데. 그 구 내에서도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안 오른 데도 있고 있겠죠. 많이 오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냥 도매금으로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정교하지 않다.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죠. 아니 떨어질 때는 정부에서 온갖 대책을 나눠서 떨어지는 걸 막더니 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정가의 보도를 부동산 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아, 토지거래 허가제가 오히려 부동산 값 떨어지는 걸 막았다고 보시는 거세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 지역은 부촌이라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 토지거래 허가제가 된데 한번 살아볼까 하는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이미. 아이고. 즉 절대로 집값을 떨어뜨리지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하는 그 자체가. 수요 이른바 투자 수요가 못 들어가잖아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언젠가는 해제되겠지 하는. 이번에 해제했잖아요. 뭐 누가 해제했는지 모르지만 어리석게도 해제했잖아요. 해제하더니 또 금방 토지거래 허가제 가지고 예. 집값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잡을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잡힐까요? 좀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재산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대폭 낮추고 양도세는 낮추고 네. 그래야 파니까 네. 재산세는 올리고 그래야 쫄리니까 네. 취등록세 없애고 미국은 취등록세 없어요. 예. 아무리 비싼 걸 사도 취득세 등록세가 없어요. 우리나라 취득세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취득세 등록세가 처음에 집 살 때 넌 돈 좀 있으니까 집 사는구나 생각해서 그때 많이 물리긴 하는데 그게 사실상 나머지 거주 보유 기간의 보유세 역할을 하죠. 보유세 선불로 내는 거죠. 사실은 취득세라는 게. 그거하고 다르죠. 개념은 다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취득세는 높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게 결국은 그게 그냥 조삼모사지.
그게 이제 땜질식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재산세를 사실은 올려야 돼요. 부동산 값을 주택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재산세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양도세 대폭 줄여도 돼요. 취득세 없애도 돼요. 근데 보유하는 재산세를 높이자. 보유세 매년 규칙적으로 내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굉장히 싸요. 미국에 1%에서 2%, 2점 몇 %도 있잖아요. 예. 그 부동산 가격에 우리나라는 0점 몇 % 굉장히 싸잖아요. 그럼 1%를 낸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보니까 세율이 1%도 안 되더군요. 다주택자들 일부 제외하면. 그러면 너무 싼 거죠. 예를 들면 그럼 20억짜리 집이면 뭐 요즘은 뭐 서울에서는 아주 비싼 집도 아닌 정도인데 마포만 가도 그 정도 많으니까요. 1년에 2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억짜리 그렇죠. 20억짜리 1%면 미국은 캘리포니아만 해도 1.25% 내고 또 얼바니 같은 그럼 미국에서도 2천만 원씩 낸다는 얘기잖아요. 내죠. 1%면 내죠. 집값이 미국이 더 싸지 않으니까. 그럼 매년 2천만 원씩 내고 어떻게들 삽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오르는데 억제하는 거죠. 내가 감당 능력이 안 되면 못 사는 근데 미국 집값 그래프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예. 이제 그러니까 보유세로 잡을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보유세 올려서 잡았을 텐데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대도시 집값을 못 잡았고 보유세가 높다는 미국도 집값은 안 잡힌다면 그거는 보유세 높이 데는 초고가 주택은 안 잡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재산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빌리언웨어들 예. 그 재산세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재산세는. 근데 미국은 보유세는 빌리언웨어들 집이 아니라 모든 주택에 다 골고루 매기고 있고 미국의 집값의 통계는 모든 주택의 평균이 다 집값의 통계로 잡히는데 보유세가 무거운데도 다 1%씩은 내니까 각자에게는 다 무거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 재산세가 세지만 예. 소득이 있는 분들은 공제해주죠.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에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예. 물론 공제 한도가 있지만 예. 그래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사는 경우는 생돈 내는 거죠. 그렇죠. 생돈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은퇴자들은 보통 영모기지 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행했잖아요. 주택을 은행에 맡겨놓고 매달 받는 거 이런 제도를 은퇴자들은 시행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은퇴자들은. 예, 은퇴자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재산세가 비싸니까 우리도 합시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말씀대로 실체를 뜯어보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할인 제도도 있고 노인들 할인 제도도 있고 미국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할인 제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득을 버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해주니 실질 세율은 실질 재산세율, 실질 보유세율은 이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질 보유세율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높은 나라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럼 보유세율은 우리나라는 할인 제도도 없고 공제 제도도 없고 없으니 종부세에 일부 노인들 할인이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가 보유세 낮은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떠오르는데 틀린 생각이겠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낮다고 볼 수는 없죠. 종부세는 예. 다주택자 뭐 이런 그런데 재산세를 올리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예. 불필요한 집은 안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투기 수요가 많잖아요. 예. 한 사람이 100채, 200채 뭐 빌라지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세가 싸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재산세가 높으면 투기적인 수요가 붙지 않는다는 거죠. 투기적인 수요가. 미국에서 투기적인 수요가 그렇게 붙지는 않아요. 집을 사는 대로 공간으로 보는 거고 내가 소득이 많으면 또 좋은 집에 사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지.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지난번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 한국계 미국인 어떤 분이 집을 열 몇 채를 샀어요. 제가 아는 분이. 네. 미국은 아시잖아요. 5%만 내면 나머지 모기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95%를 대출해주는 95% 대출해주잖아요. 무서운 나라죠. 네. 네, 무서운 나라예요. 열 몇 채를 샀어요. 금융위기가 오니까 파산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유, 금융위기 직후에 샀어야지. 직전에 사셨구나. 그분이 순재산이 100억 정도 됐었는데 당시에. 네. 와. 그게 거품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열 몇 채 계속 사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투기 개념으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투기 개념으로. 지금 90%, 95%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그게 다른 개념이에요. 30년 동안 균등하게 소득이 있는 분들은 월세 내느니 이자 내라 그 말이잖아요. 네, 30년 지나면 내 집 되잖아요. 완전히 내 집 되잖아요. 예. 미국은 재밌는 게 은행에 이제 90%나 80% 대출을 받잖아요. 소유권이 내가 아니에요. 은행이에요. 등기가
대출 갚기 전에 안 넘어와요. 네,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등기에는 근저당 설정 들어가니까. 원리금을 몇 달 안 내잖아요. 예. 은행이 그냥 팔아버려요. 우리는 절차를 밟잖아요. 소유권이 소유자한테 있으니까. 거기는 소유권을 안 넘겨요. 아, 그래서 그냥 은행 맘대로 팔고 나중에 알게 네, 되는구나. 몇 해 안 갚는다. 그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도 경매로 넘기긴 하죠. 돈을 이제 안 내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몇 번 안 내면 소유자한테 고지만 하면 돼요. 고지만.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절차가 심플하잖아요. 왜 소유권이 은행에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갚을 때까지는 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갚으면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게 돼 있어요. 자동. 그 가만 놔둬도.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집값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보유세 높여봐라. 그거 다 매물로 나오지. 뭐 그러면서 이제 보유세를 높이자, 재산세를 높이자 같은 개념이니까. 대신 예. 양도세 이런 거 대폭 낮춰야 돼요. 취득록세 대폭 낮춰야 돼요. 뭐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워서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게 해줘라는 개념이니까 그것도 알겠는데 보유세가 높이면 제가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을 그럼 어떻게 내죠?라고 질문 드렸더니 네. 사실은 2천만 원 다 안 내요. 돈 버는 분들은 소득공제에서 까지고 해주죠. 돈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돈 소득 없는 분들은 이런저런 할인해줘서 실제로는 한 500만 원 냅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20억 아파트 500만 원 내니까. 그거는 이제 특수한 분들이죠. 그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들, 장애인 아주 특수한 분들만 감면해 주는 거죠. 재산세를. 나이 들면. 네, 나이 그러니까 들면. 나이 들면 미국은 재산세 감당 안 되니 보통 집 팔고 그렇죠. 외곽으로 갑니다. 네, 60세 이상 넘어버리면 이제 은퇴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상관없죠. 상관없이 물리는 거죠. 근데 보유세 논쟁이 항상 있을 때마다 반대하는 분들은 그거 다 임대료에 전가가 돼. 임대료에. 우리나라 월세 전세가 얼마나 싼 건지 너희들은 몰라. 그 표현은 여러분들은 모르세요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도 싸잖아요. 우리나라가. 싸죠. 임대는 싸죠. 월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월세가 제일 싸잖아요. 싸죠. 예. 그 환산한 전세도 싸고 그 이유가 집 한 채 세를 놓는 이른바 다주택자들이 그 집 때문에 내야 되는 보유세가 낮으니까 그것만 바꿔도 세 놓고 돌아가고 하는 거지. 그거 높여주기 시작하면 이거 부담돼서 이거 구매 안 할 거고. 그러면 임대주택 숫자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면서 월세는 더 올라갈 거다. 다른 나라 월세 비싼 이유가 그래서 비싼 거야. 그렇죠. 그 때문에 비싼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이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전세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집을 살 때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집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게 전세였잖아요. 근데 전세제도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없어진다고 봐요.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한 제도인데 장기적으로 전세제도는 없어지는 월세화 된다고 봐요. 월세화. 그래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서 월세화 되면은 이제 세입자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세입자의 부담은 이제 월세를 많이 내잖아요. 예. 미국 같은 데 보면 월세 엄청나게 비싸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런 세상이 오느니 차라리 집값 좀 비싼 지금이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입자들은 어차피 집을 살 여력조차 없는 세입자들이 태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이 없어도 무리하게 집을 사잖아요. 미국은 소득 수준에 맞게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재산세 다 보고 이거는 감면 된다. 이 정도 소득이면 재산세 어느 정도 감면 된다. 예. 물론 감면은 한계가 가지고 있지만 이만큼은 재산이 감면된다. 다 따져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집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집값 상승만을 노리는 경우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행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보유세를 높이자고 하는 이유가 이용의 개념으로 바꾸자는 거죠. 소유의 개념. 그런데 두 번째 집은 그걸 세 줄 집은 필요하니까 내 집이야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맙시다.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그러면 그렇죠. 1주택자의 그 보유세를 높이자. 우리의 여론과 정책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네, 그렇죠. 높이자 이거죠. 그걸 높이면 네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쪼들리면 그러면 안 산다. 그러면 이거지. 안 사고 못 거주할 거다. 집주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보유세가 세입자한테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주택을 가졌을 경우에 예.
근데 다주택자가 세입자 주지 다주택자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세입자를 줘요? 그러니 그 세입자가 내고 살아야 할 월세는 훨씬 더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데 그게 과연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부작용 없이 돌아가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재산세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주택을 갖고 있으려고 하질 않죠. 그렇죠. 갖고 있으려고 하질 않죠. 그럼 다 1주택이 되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제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제도가 활성화 안 됐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아파트라고 해서 전부 임대주택이잖아요. 미국의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건설회사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뭐 어떤 데는 뭐 미국 전역에 뭐 40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임대주택 제도. 세입자들은 어디 사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별도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제도를 집주인이 개인이 두 채씩 갖지 말고 그렇죠. 서울의 반 이상 차지하는 임대주택 수요는 그럼 기업이 공급해라. 그렇죠. 그럼 기업한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미국도 실제로 주고 있어요. 아파트를 짓는 그 건설업자한테는 우리도 그런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짓는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그런 세금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임대주택을 손 안 대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뭐 전 세계가 집값 잡은 나라가 없으니까 뾰족한 아이디어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자꾸 생각은 하고 정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보유세가 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보유세를 높인다 그러면 다른 걸 다 세금을 좀 낮춰주면서 보유세를 높여나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부동산 부양책을 그렇게 예민하게 쓰냐 한 2, 3년, 4, 5년 좀 떨어지게 두지. 맞아요. 그 의견과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건설업이 다 무너지는데 건설업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요. 라는 건 그러면 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무너지면 건전한 건설회사는 살아남아요. 지금 건설회사도 건실한 데 많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1,0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은행 이자도 못 갚아 영업 수익 가지고 그런 건설회사를 왜 살려두냐 이거지. 무너질 건 무너지게 놔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 PF 문제 지금 정부에서 링게를 꽂고 막고 있어요. 그 PF 문제도 무너질 걸 놔둬버리면 건실한 회사들은 살아남아요. 지금 건실한 회사도 많아요. 무너지는 거는 뭐예요? 부실한 회사만 무너지는 거예요. 부채 규모가 많은 회사들. 지금 뭐 부채 비율이 뭐 200% 넘는 건설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너지게 놔둬야 돼요. 그걸 뭐하러 막느냐 이거지. 물론 고통은 있어요. 실업자들이 좀 생기고 이런 고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의식하는 분들은 그걸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고통은 겪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에서 셋하면 한중일이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잖아요. 중국, 일본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곧 그 전철을 밟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이 보호무역 제도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한국이 제일 고생을 하겠죠. 글로벌 이 정책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그게 결국은 아파트 값을 바치는 소득과 자금의 흐름이니까. 자, 오늘 오랜만에 신과 대화의 주제를 부동산으로 잡아봤는데요. 정리를 굳이 해보면 거품이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핵심지도 마찬가지로 경기 흐름의 반영인데 종전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앞으로 오는 위기는 길고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관행적인 생각을 많이 바꿀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집값 잡으려면 복잡한 세금제도 좀 심플하게 해서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전 회장님이자 한국과 미국에서 그 감정평가업을 하고 계시는 서동기 회장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